네, 안녕하세요. 진행팀 쪽에서 이제 연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이제 하루 400억 건을 처리하는 광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윤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뒤쪽에 해론 부분은 이제 승은 님이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네,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처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왜 필요한지,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저희 쪽 데이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 스택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헤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헤론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파이프라인 팀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어떤 게 있을까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 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생긴 터널이 연결된 그림을 떠올리실 텐데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서버 엔지니어라고 가정을 하고, 네, 기존에 만들던 방식으로 초당 5만 개씩 쏟아지는 데이터를 저장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중에 특정 데이터만 골라내서 평균을 구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뭐 통계를 내는 아니면 시각화하는 각종 툴들이랑 연결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서버를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중에 좀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래픽이 많아지면 이 서버, 뭐 스프링으로 대표되는 이 서버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저장하는 공간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 뭐 MySQL, 많이 사용하는 MySQL 같은 경우는 이제 샤딩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를 내는 작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면 위험하니까 이걸 데이터를 미러링하거나 카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둬서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기다 데이터를 쿼리하는 서버를 하나 더 두자. 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챌린지를 하나 더 드리면, 네, 이 중에 근데 MySQL이 데이터 너무 많아서 수평적 확장이 안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집계를 하는데, 이 10PB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조건으로 그룹 바이 되는 쿼리가 10초 이내에 데이터 집계가 완료되어야 한다면, 단순히 이 서버를 따로 둔다고 해서 네,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주요 문제는 결국 사이즈에서 옵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원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 파이프라인 팀에서 주로 고민하는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했었던 네, 사례를 한 가지 드릴게요. 원래 MySQL로 운영하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리포트라고 해서 광고주들이 이제 내 광고 성과가 얼마큼 나왔는지 이제 리포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요구사항이었는데, 실제 이제 이벤트 데이터가 10PB가 넘어갔고, 네. 그리고 이거를 집계하는데 10초 이내에 뭐 광고주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됐고, 그리고 이제 SQL로 쿼리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MySQL로 샤딩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했는데, 더 그 이상 데이터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니까 네, 집계도 이만큼 나오지 않았고, 네, 그래서 MySQL로 사실상 가능했던 거는 SQL을 쓸 수 있다 요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솔루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용량 데이터를 조회하기에 최적화된 걸 쓰자라고 해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네, 드루이드, 실제로 이전에 운영하고 있던 드루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드루이드를 검토를 했습니다. 네, 드루이드는 이제 하둡 기반을 이제 스토리지를 쓰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사이즈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쿼리를 이제 요구되는 응답 시간 안에 응답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드루이드는 이제 타임 시리즈 기반의 데이터 인덱싱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개의 그룹 바이가 조건이 걸리는 쿼리를 만날 때 네, 그룹 바이 개수만큼 네,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드루이드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찾은 거는 아파치 카이린이라는 솔루션인데요.
아파치 카이린도 이제 드루이드랑 비슷한 이제 큐브 기반의 데이터 저장소인데, 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키린을 활용해서 네, 10 페타바이트 그리고 10초 이내 쿼리 그리고 SQL까지 가능하도록 네, 작업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뭐 카이린을 써서 해결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네, 카이린이라는 이제 그 도구는 실제로 요 자체가 모든 솔루션을 담고 있지 않고, 이렇게 소스 데이터로 카프카나 하이브를 붙일 수 있고, 네, 그 빌드하는 엔진으로 맵리듀스나 스파크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저장소로 큐브 저장소로 HBase를 이용을 하는, 그리고 이제 BI 툴이나 뭐 억세스를 연동할 수 있도록 이쪽에는 칼사이트라는 도구를 붙여서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도구인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카이린 자체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이 카프카나 하이브의 특성, 이 빌드 엔진의 특성, 이 HBase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네, 이 키린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줬던 대표적인 작업들은 이 앞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로드하지 않고 미리 어그리게이션을 조금 해 주고, 그리고 카이린에서 인덱싱, 메모리 인덱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큐브를 모델링을 잘 해 줬고요. 그리고 데이터 저장하고 조회하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도록 네, 압축률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은총알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제의 사이즈가 커지면 어떤 솔루션을 그냥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라인 광고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데이터는 이벤트입니다. 이 말은 하나의 이벤트가 이제 스테이트레스하다는 거고, 전통적으로 서버 엔지니어들이 접근하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을 걸어서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용량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400억 건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매출과 연결, 아까 이제 동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광고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션 크리티컬한 네,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 유실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광고주한테 이제 나가는 리포트와 같은 경우는 집계, 그 과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집계나 활용이 데이터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 아니면 PM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진승님이 발표하신 그 ML 파이프라인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이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고, 심지어는 이제 세일즈 쪽에서도 저희가 만들어진 이제 인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비즈니스 포인트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기획팀, QA팀은 마찬가지고, 또 이제 매출이랑 연동되기 때문에 네, 재무팀이나 C레벨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고객인 광고주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SLO, SLA,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서비스 레벨에서 요구하는 네, 기준치 같은 그 기준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 얼만큼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availability, 그리고 얼만큼 빨리 응답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빨리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지표들에 대한 기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실제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직접 관리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는 컴포넌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된 부분들은 광고 내에서 유관된 컴포넌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회색 파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카프카를 의미한 건데, 카프카도 직접 운영 중이긴 합니다. 전사 카프카가 따로 있는데 전사 카프카를 쓰지 않고 저희가 장애 시에나 유사 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카프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네,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광고를 보면 실제로 그 모바일 앱에 있는 SDK에서 광고 이벤트를 보냅니다. 여기 이벤트를 받아주는 쪽 이벤트 리시버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유니크 아이디를 발급해서 네, 그 다음에 바로 바이패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 밸리데이터라는 쪽에서는 이 데이터가 뭐 중복은 없는지, 아니면 어뷰저가 뭐 한 건 아닌지,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 밸리데이션을 해서 그 다음 큐로 넘깁니다. 그럼 그 큐에서 데이터 로더가 받아서 이제 우리 목적의 각 이벤트마다 적합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하둡, 레디스, 코치베이스, ES 네, 이렇게 스토리지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ES는 실제로 저희가 뭐 데이터 활용화
활용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고 키바나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QA나 내부 멤버들 아니면 비즈니스 멤버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ES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스토리지에 잘 저장돼 있으면 이것들을 또 다시 활용을 합니다. ETL, 배치 작업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재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하드웨어에 옮겨 담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랩, 이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용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기도 하고 분석하는 팀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현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던 오픈 RTB라는 스펙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해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드 서버가 그럼 데이터를 조회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빨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지 그 API나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SDK에서 발생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애들을 서빙하는 서버에서 로그 데이터가 또 남습니다. 그래서 로그 에이전트를 저희가 직접 설치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이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축약된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러면 축약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와 같이 실시간 조인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 조인하는 컴포넌트가 또 다시 다음 큐를 넣어서 ML 서버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데이터로 적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네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쓰는데? 라는 궁금증을 또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컴포넌트별로 간단하게 어떤 기술 스택을 쓰는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벤트 리시버 같은 경우는 고랭으로 직접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요. 로그 에이전트는 파일비트, 그리고 이벤트 밸리데이터는 이제 카프카에서 카프카로 전달하는 스트리밍인데, 스프링, 예전에 만든 거고, 근데 최근에 적용한 거는 헤론과 리액티브 스트리밍을 이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드 쪽에서는 헤론, 스파크 스트리밍, 벤토스 이런 도구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ETL 작업은 에어플로우 기반으로 되어 있고 스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올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드루이드, 키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인프라는 이제 저희는 메소스 기반, 그리고 메소스를 리소스 매니저로 쓰고, 근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오로라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스와 오로라 기반에서 이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다 동작을 하고, 이 AR 프록시 같은 경우는 오로라에서 동작하는 NGX 기반의 프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쓰고 있고요. 프로메테우스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프로메테우스 서버 자체를 쓰지 못하고 타너스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승은님께서 리얼 앞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프레임워크, 헤론이 가장 많이 보이죠. 헤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헤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론을 사용한 리얼타임 스트리밍을 설명하게 된 최승은이라고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헤론 간단한 소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아키텍처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이것 말고도 다른 컴포넌트 있지만 데이터를 조인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이 컴포넌트를 왜 만들게 되었냐면 SDK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가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걸 해결하고자 저희들은 애드 서버에서 발생된 로그와 이벤트 데이터, SDK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인을 해서 조인된 결과를 어딘가에 전달하는, 여기서 사용하는 ML 서버라고 실시간 머신러닝 하는 시스템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트리밍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트리밍은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백엔드 서비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리퀘스트로 어떤 데이터가 전달되면 리스폰스로 어떤 처리된 결과를 전달해주게 되어 있죠. 이거는 백엔드 서비스의 형태이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모아서 배치 처리하는 것을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리밍은 배치 처리가 아니라
한 건 한 건 이벤트를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을 스트리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시작과 종료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고 또는 종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엔드 서비스는 사용자의 리퀘스트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롱러닝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배치 프로세싱에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 또는 스케줄된 시간에 시작되고 종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치 스트리밍 프로세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롱러닝 프로세싱이라고 봅니다. 항상 데이터가 들어오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백엔드 서비스는 싱글 스테이지 한 번의 요청에 모든 결과물을 내줘야 되는 상태이고요. 배치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멀티 스테이지를 가지게 됩니다. 단 스테이지를 거칠 때마다 데이터의 처리의 변화나 또는 어그리게이션이나 또는 추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파이프라인이라는 명령, 파이프라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스트리밍 프로세싱도 마찬가지로 여러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어그리게이션하거나 하는 처리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냐고 하면 어플리케이션들은 여러분들 많이 쓰는 핸드폰이나 또는 PC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엔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스프링이나 또는 고랭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합니다. 배치 프로세싱은 크론 형식으로 만들어진 특정 시간에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맥니드스 또는 스팍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스트리밍에는 헤론 또는 스톰, 프링크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론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헤론은 실시간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분산 환경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장애 내구성이 있는 스트리밍 프로세싱 엔진입니다. 여기서 분산된다는 얘기는 한 머신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데이터의 양일 경우에는 분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산 시스템을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장애가 항상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시스템 복구되도록 하지 않으면 스트리밍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폴트 토런트한 시스템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치 프로젝트에 스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 스톰이라는 프로젝트를 리아키텍처링해서 헤론이라는 프로젝트로 새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헤론도 물론 계속 발전해가고 있습니다만 스톰도 계속 발전해가고 있습니다만 헤론도 현재 계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들을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이거는 기존에 스톰에서 갖고 있는 API성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의 토폴로지는 스파웃과 볼트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스파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자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웃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볼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파웃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튜플이라고 하는데 그 튜플을 생성을 하고 스트림을 통해서 다음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것을 이 토폴로지에서 어플리케이션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의 그림에서는 스파웃 하나와 볼트 두 가지가 있지만 밑에 그림처럼 여러 개의 스파웃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볼트를 통해서 여러 컴포넌트를 작동하게 돌아다니도록 스트림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컴포넌트의 복잡도가 높아지긴 합니다만 각 컴포넌트마다 독립적으로 스파웃, 볼트 컴포넌트를 개발할 수 있어서 한 컴포넌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메타 조이너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간단한 페이지인데요. 스파웃과 볼트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곱하기 100이라는 숫자는 인스턴스의 개수인데요. 인스턴스가 100여 개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볼트 컴포넌트, 두 번째 있는 그림에 있는 거는 400개 정도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또는 데이터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를 이만큼 많이 띄워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컴포넌트도 120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로지컬하게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연결고리가 있는지만 보여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피지컬 플랜이라고 큰 사각형이 컨테이너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서버 한 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의 메타 조이너라는 컴포넌트가 200여 대의 서버 또는 컨테이너에서 작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각 컴포넌트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 분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기민하게 문제가 돼도 자동으로 복구되는 시스템 안에서 돌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메소스 오르나 또는 야안이나 K8s 같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여 대가 일반 머신은 아니고요. 간단한 CPU 2.5 코어 그리고 램은 4.5기가, 디스크 한 10기가 정도 되고 있는 컨테이너로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터플로지 매트릭인데요. 이제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캐패시티나 또는 페일리어, CPU 사용량, 그다음 메모리 사용량, 그다음에 가비지 컬렉터, 그리고 백프레셔 이런 상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실패 나거나 또는 CPU 사용량이 높거나 또는 메모리 사용량이 높을 때 이 상태를 보고 어플리케이션 튜닝을 한다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터플로지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는 보시면 캐패시티가 좀 많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반면에 실패는 없지만 CPU 사용량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스턴스를 스케일 아웃 또는 스케일 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GC는 평상적으로 일어나고 백프레셔는 만약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처리할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백프레셔가 작동을 해서 뒤에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좀 천천히 보내도록 하는 기능인데 현재는 이 컴포넌트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컴포넌트도 보면 캐패시티도 약간 있습니다만 다른 매트릭 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메모리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토폴로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메타 조이너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잘 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설명드린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모든 컴포넌트의 매트릭들을 한 곳으로 모았고요. 한 곳으로 모은 매트릭을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고 어떤 특정한 인배치 이상 됐을 때 그 매트릭에 해당하는 알람을 보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지 또는 어떤 시스템의 장애나 또는 어떤 컴포넌트에 문제가 있는지 디텍팅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됐을 때 감지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매트릭인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들은 아까 200여 대가 작동한다고 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컴포넌트가 사용 중에 있고요. 그 머신들의 그 할당량, CPU 할당량, 메모리 할당량, 그리고 CPU 유틸라이제이션 등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량, 그다음에 소켓 사용량, 수압 사용량들을 이런 프로메테우스를 통한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련 레퍼런스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광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저희 팀에 오시면 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용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목만 쓰려고 하다가 혹시 이거를 오디오를 안 듣고 그림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썼는데요. 네. 주로 뭐 어떤 이제 여러분들 컨퍼런스를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써져 있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걸 쓰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짜잔 참 쉽죠? 네, 이런 발표나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셔서 이 대용량 데이터를 정말 하다 보면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기술 스택이나 솔루션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면 네, 당연히 여러 가지 기술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팀은 자바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자바로 된 시스템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것이 1번이고 거기서 맞는 기술을 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오시면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스칼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 경계 없이 여러 기술을 이제 검토하고 직접 개발하고 고도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멤버들, 그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개발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기존 오픈 소스를 적용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발견을 하면 '아 내가 이건 고칠 수 있겠는데?'라는 포인트도 꽤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트래픽을 그냥 이제 소화하는 데는 그냥 설치만 해서 써도 괜찮았는데 트래픽이 많아지다 보면 기존의 이제 오픈 소스 컨트리뷰터들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여할 거리가 자연스럽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픈 소스에 기여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협업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아 그러면 뭐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져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팀 차원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제 통일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대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개발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라고 이제 개발을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기술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에서 데이터 쪽 질문을 꽤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리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직접 구성해서 쓰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라인 전체가 이제 직접 IDC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내 인프라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쿼어타를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AWS 같은 데 들어가서 내가 뭐 실시간으로 원하는 인스턴스를 받아서 쓰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리소스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개발자들이 자유로 선택하는 거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메소스 오로라 기반의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 그 발급받은 서버에 다 설치를 해서 실제로 저희 수만 개의 코어,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처럼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하둡이나 스파크 분산 클러스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은 DBA 하둡을 전문으로 하는 DBA 분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DBA가 관리되는 클러스터를 용도별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크 잡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잡 자체는 위에서 말씀드린 메소스 오로라 기반에서 관리를 하고 익스큐터 자체는 이제 하둡의 양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중 K8s, 쿠버네티스로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스 오로라 기반으로 주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K8s가 가지는 뭐 이점이나 미래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이 메소스 오로라 기반 시스템처럼 고도화할 수 있거나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증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컴포넌트부터 차근차근 노하우를 쌓으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량이 많을 텐데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가능한 한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벤트를 최초에 들어왔을 때 유니크 아이디를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후 스트림을 계속 타고 갈 때 중복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 복호화를 통해서 위변조를 방지하고요. 그리고 비정합한 데이터는 드롭시키는 게 아니라 마킹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분석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뷰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을 통해서 사후 처리를 하거나 실시간 필터링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승우님이 발표해 주신 헤론이라는 기술은 이제 아파치 인큐베이팅 레벨의 프로젝트예요.
인큐베이팅은 이제 아직 탑 레벨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걸 쓴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네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기술 스택 사용하는 거는 개발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고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해당 기술 스택을 써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요구사항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으로는 그 개발 멤버가 잘 운영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발표해 주신 최승훈 님이 새로운 컨트리뷰터이시기 때문에, 네, 직접 고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두 질문은, 네, 좀 이제 취직이나, 네,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개발자를 뽑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항상 하는 답변이라서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엔지니어링 기본기가 되어 있는 엔지니어 이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엔지니어,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본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 시스템을 잘 아시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다, 꼭 뽑고 싶다,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기본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 그럼 그 기본기 맨날 하는데 기본기가 도대체 뭔데?" 라고 또 하실 것 같아요, 지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쪽 용어로 하면 SLA나 SLO 같은 거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내가 잘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습니다. 믿고 배포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거를 보면 잘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직접 개발도 하고, 또 그거에 미달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네,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나, 네,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분산 시스템에 대한 이것도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산 시스템을 썼다면 MySQL에 뭐 샤딩을 쓰셨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카프카 같은 분산 메시지 큐를 쓰셨다고 하면, 하나를 쓰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썼는지가 좀 주된 실무적인 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알면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뭐 만나더라도 좀 더 이제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쓰시고 있는 거를 잘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업무에는 어떤 지식 툴이 필요하나요? 또 직무를 준비한 취준생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위에랑 뭐 맥락이 이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툴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쓰는 것도 한 1 년, 2 년마다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툴들이 또 바뀌기도 하고, 기술이 발달되는 속도가 워낙 우리가 노하우를 쌓는 것보다 더 빨리 이제 발달을 하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쓰면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트릭, 네, 아까 승리님 발표해 주신 대시보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SRE 측면에서도, 네,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까지 저희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쪽 발표를 마쳤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네, 위에서 발표드린 아키텍처나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은 정답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가진 제약사항,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 그리고 우리 멤버의 특성 안에서, 네, 이런 방법을 고민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답답하다, 아직도 후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애프터톡을 준비했으니까, 애프터톡 준방에 들어오시면 좀 더 속 시원한 답변을, 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